용학도서관 독서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그들은 어떻게 세상의 중심이 되었는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대식 교수는 카이스트의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이고 또 뇌과학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어떻게 얽혀 있고 또 관계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또 아주 많은 강의를 하고 감동을 많이 주는 그런 교수입니다. 오늘 읽어볼 이 책은 로마가 어떻게 해서 흥하고 어떻게 해서 망했는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그 마음의 고향이 로마입니다.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은 중국에서부터 많은 문화를 받아들이고 했겠지만 서양의 출발은 물론 그리스입니다만은 그리스부터 로마에 번성해서 로마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면서 수많은 역사와 문화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서양인들의 마음의 고향이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망이라는 말도 있고 낭만이라는 일본 말이 사실은 로망에서 왔습니다. 로망은 로마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는 서양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중요한 그런 말들을 할 때 그 표제어를 로마자로 이렇게 많이 씁니다. 특히 라틴어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하버드 대학교에서의 그 모토가 베리타스라고 하죠. 베리타스는 바로 진리, 진실 이걸 말합니다. 또 서울대학교의 그 모토도 베리타스 럭스메아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도 진리는 너의 빛이다. 즉, 네 안에 있는 빛은 진실, 진리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말의 표제어를 전부 라틴어로 쓰고 있는 것은 그만큼 무게를 두고 역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오랜 지배기간을 가지면서 유럽 전체를 통일하고 대로마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이전의 많은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명, 그리스의 그 힘들을 떠안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는 과거 문명의 어깨에 올라탐으로써 무한한 유산을 상속받고 이로부터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탔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이 저자가 처음 했는 말은 아니고 뉴턴이 했는 말입니다. 뉴턴이 자기가 그렇게 위대한 발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라고 옆에서 누가 물으니까 그가 한 말이 과거에 있었던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탔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즉, 그리스의 문명을 고스란히 계승했다. 입니다. 그리스를 완전히 깨부수어서 없애버리고 멸망한 데서 다시 출발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를 전부 껴안고 그 위에 올라섰다는 겁니다. 그리스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섰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문명이 다른 큰 문명에 흡수되어지면 그 큰 문명은 앞의 문명을 계승하고 그 어깨에 올라타서 더 높이 보기 때문에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인간을 보통 호모 사피엔스라고 말해요.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호모 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하고 경쟁하면서 어떻게 이겼는가?
왜 지구상의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들은 멸망되고 호모사피엔스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만은 하버드대학교 인류학자 리처드 랭업이라는 사람은 특히 그 언어 구상력이 아주 뛰어나다. 즉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보다도 언어를 잘 다뤘다. 그래서 협업을 할 수 있다. 즉 여러 사람이 힘을 합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단을 구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유사한 집단을 물리치고 역사상 우뚝 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설로서는 그 히브리 대학교 교수로서 잘 알려진 유발 하라리가 말한 것으로서 인간이 다른 동물과는 달리 상상하고 없는 것을 상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창조력이 있다. 그 창조력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많은 큰 나라들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한번 내용들을 보겠습니다. 문명의 기원과 조건은 무엇일까? 이렇게 이 책에서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서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정착과 협업, 이걸 들고 있습니다. 정착과 협업.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의 힘을 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발 하라리가 말했는 창의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특히 레반트 지역, 즉 인류가 1만 년 내지 1만 5천 년쯤 전에 레반트 지역, 소위 말하는 비옥한 초성달 지대라고 말하는 곳입니다. 비옥한 초성달 지대. 이 비옥한 초성달 지대는 페르시아만 안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두 강 사이에 있는 비옥한 땅을 말합니다. 이걸 비옥한 초성달 지대라고 말하는데, 이 인류가 처음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의 중부에서 출발해서 조금씩 이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을 한 이유를 인류학자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즉 인간은 한 20명 내지 30명만 되면 그 이상은 같이 단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막 부족 간에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뭡니까? 힘이 약한 쪽은 밀려나가서 다른 쪽으로 떠나죠. 그래서 자꾸 떠나가지고 오다가 보니까 아프리카를 넘어서 아라비아 반도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페르시아만 그 안쪽에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에 있는 아주 비옥한 초성달 지역이라고 부르는 그 유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역에 정착해서 우연히 농사를 짓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하면 씨앗만 뿌리니까 아주 잘 자란다. 식물들이 아주 잘 자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자꾸 돌아다닐 게 아니라 여기서 계속 새로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고 하면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 농사를 짓는 데는 20명, 30명만 가지고는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을 끌어들이고 밭을 갈고 하는 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적 이웃 부족들, 다른 종족들하고 또 먼 친척들하고 전부 힘을 합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협업입니다. 그래서 정착과 협업, 이것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정착과 협업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있던 네안데르탈인 이런 종족들은
20명, 30명 이상은 합치지를 못합니다. 힘을 합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모사피엔스는 이제 농사를 짓게 됨으로써 부득불 많은 사람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힘을 모으니까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네안데르탈인이나 데니소바인들을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을 해서 많은 수확을 가지니까 여기에서 번식을 엄청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호모사피엔스는 종족 수가 급격하게 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구수가 급격하게 늘고 협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단체가 크게 되고, 여기서 상상을 하면서 국가라는 개념, 큰 단체적인 개념을 상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즉, 다른 동물하고 우리 인간하고가 다른 점은, 다른 동물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저 느끼고 할 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할 수 있고, 그것으로서 가상의 무언가를 만들 수 있고, 거기에서 창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게 됐죠. 여기서 문명이 발생되었다. 그래서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모두를 제끼고 아주 정상에 올라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서서히 되어 갔죠. 그런데 이제 이 반달 지역, 이 초상달 지역에서부터 서서히 벗어나서 이 지중해 쪽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움직여서 도착한 곳이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키프로스와 크레타 섬 중심입니다. 키프로스와 크레타 섬 중심으로 서서히 그 문명이 옮기게 되고 많은 다른 나라와 연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또는 지금의 유럽 많은 섬나라 또는 그 대륙 인근의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레타에서는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크레타에는 오늘날 유럽의 어원이 되는 에우로파라는 이름의 공주가 살았는데, 제우스가 하얀 황소로 변해서 에우로파를 등에 태우고 서쪽으로 갔다고 해서 크레타인들은 크레타에서부터 서쪽을 모두 에우로파라고 부릅니다. 즉 에우로파라는 게 바로 유로파를 말하고, 유로파가 바로 오늘날 유럽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레타 섬의 서쪽 부분 전부 다를 유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도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 반달 지역에서부터 이 크레타 섬 쪽으로 가서 점차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자꾸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네안데르탈인이 주로 점령을 했다는 유럽을 이 호모사피엔스들이 이렇게 점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크레타 이 섬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다른 데서는 좀처럼 발견하기 어려운 문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글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크레타의 3가지 선형 문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 선형 문자를 선형 리니어 A, 선형 리니어 B, 또 파이스토스, 디스크형의 파이스토스, 이 3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3가지를 그림으로 보면 이런 사진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선형 리니어 AB는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디스크형은 파이스토스는 둥글게 원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가
말하자면 그리스 문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로마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를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고 있는 로마자가 바로 여기서 이 크레타 섬에서 만들어지지 않았느냐. 여기서 이제 많은 유적들이 이런 글자의 유적들이 발견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나 어떤 문화를 이루는 그 중심은 바로 글자, 문자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대륙적으로 올라간 것이 바로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화가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반도가 유럽의 동쪽 끝자락에 있는데 그 그리스 반도에 새로운 문명이 들어서고 그것이 바로 미케네 문명이 되었습니다. 미케네 문명은 이 그리스 문명은 초창기에 그리스인들은 아주 현명했기 때문에 문자를 쓰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스에서부터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죠. 그만큼 그리스 사람들은 현명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다수결의 원칙 이런 것들을 발명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사람들의 힘을 자연스럽게 모을 수 있었으니까 그 힘이 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많은 이웃의 섬들이나 그 지역들을 평정하고 큰 나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전쟁의 역사가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나 오디세이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바로 호메로스가 일리아드에서 쓰고 있는 이 트로이 전쟁의 얘기는 바로 그리스의 뛰어난 그 협업, 단체의 힘을 모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을 그 후에 역사가들은 영차 대전이라고 말합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3차 대전이 있다면 2차 대전까지 있었다면 그것은 영차 대전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리아드의 역사를 씁니다. 그러면 그리스의 힘은 무엇인가? 그 그리스는 지중해의 그 동부 쪽에 있는 많은 섬나라들을 통일하고 그 인근의 부족들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힘은 무엇인가 하는 여러 가지 연구를 했는 것을 보면 대체로 질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인들은 다른 섬나라나 이웃 조그마한 부족들에 비해서 질서정연한 대오를 갖춘 군대를 가졌다. 그리고 긴 창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렉산더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긴 창을 가졌습니다. 긴 창. 그래서 당시 인근 부족 국가나 아라비아의 어떤 국가보다도 긴 창을 가졌기 때문에 멀리서 적을 찌를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기술을 가졌기 때문에 단숨에 인도의 서부까지 나아가서 큰 유역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인들이 통일을 하고 대제국을 이룸으로써 동서간에 많은 소통이 자연스럽게 되었고 또 문화들이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의 그 많은 건축 양식을 보면 이집트의 건축 양식들을 받아들인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많은 조각품들을 보면 그 조각품들의 수법이 또 인도에 건너가서 인도의 불상 조각에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 동서간에 엄청난 교류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사카라 사원 입구에 있는 기둥들하고 그리스의 건축 양식인 그 기둥에서 도리아식, 특히 이오니아식, 고린토식 있는데 도리아식은 특히 이집트의 그 건축 양식을 거의 기둥 양식을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교류를 했던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는 초창기에 큰 힘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 그리스의 그 알렉산드로스는 33살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 참 알렉산드로스가 더 오래 살았더라면 또 어땠을까 하는 가설을 해보기도 합니다만은 너무 일찍 죽고 나서 그리스인들은 점차 힘이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그 세력의 중심이 점차 로마 쪽으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에서 왜 로마로 옮겨가게 되었는가? 그리스는 왜 망하게 되었는가 하는 데 대한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인 이유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그리스인들은 자기들 그리스 시민들 중심으로만 단결했다. 즉 수많은 이웃 국가나 지배 종족, 즉 노예 종족들은 일체를 시민에 넣어주질 않았습니다. 자기들 시민끼리만 단결하고 시민의 권익만 최대로 올렸습니다. 그러므로 수많은 그 지배되었던 노예족들은 권익이 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힘을 이렇게 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리스가 굉장히 그 큰 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더 확대시키지 못하고 힘을 로마로 넘겨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문명에서 이제 로마 문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문명의 등불은 드디어 로마로 넘어온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앞서 로마 이전의 문명들을 통해 우리는 역사에서 위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세계화란 양면을 지닌 칼과 같다. 개방을 통해 수출과 수입이 자유로워진다는 장점도 있지만 시장이 커진 만큼 전쟁의 위험성도 항상 도사리게 마련이다. 로마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비니, 움브리아, 에트루스카 등 주변에 라틴어를 사용하는 민족들이 그만큼 많았던 덕분이다. 바로 이겁니다. 이 라틴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강한 문명은 에크루스카로 그리스 문명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명을 가장 많이 받아들이면서 그 위에 올라선 민족. 그것이 바로 라틴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인들이었습니다. 지도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중심, 지금 로마를 중심으로 한 요 일대가 바로 라틴 종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그리스 문자, 그리스 문명을 가장 많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외부의 이민족의 문명을 많이 받아들이는 쪽이 우세하다. 결국은 이긴다. 즉 폐쇄적일수록 망한다. 이런 겁니다. 즉 오픈되어서 외부의 많은 문명과 문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으로서 더욱더 큰 힘을 모을 때 비로소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가 그런 사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또 지리상으로 지중해의 그 중심에 장화처럼 툭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로 연결되어지는 이 해상 통로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무역의 중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바다를 육지로 바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다를 육지로 바꿀 만큼 바다를 자유스럽게 이렇게 동행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상권을 장악했다는 겁니다. 그 해상권을 장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 것이 코르부스라는 것을 개발했다는 거예요. 코르부스가 뭐냐 하면 끝이 뾰족한 긴 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리를 상대방 배에 척 걸치는 겁니다. 척 걸치면 그 다리로 바로 상륙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을 다른 나라들은 가지지 못했던 것을 로마인들은 가졌습니다. 이게 그림으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즉 사다리로 이렇게 길게 된 고리가 달려있는 이 사다리를 상대방 배에 척 걸치면 그걸로 바로 상륙할 수 있는, 그래서 배와 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바로 코르부스입니다. 이 코르부스는 로마의 독특한 발명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배와 이렇게 맞닥뜨려서 빨리 상륙할 수 있고 재빨리 퇴각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특히 이런 코르부스의 그 발명은 아주 독특한 것이고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나라와 싸워서 이기려면 독특한 그 나라만의 무슨 특별한 기술, 이것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리스의 알렉산드로스가 긴 창이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긴 창으로, 즉 보통 창이 2m 정도면 이 그리스의 창은 한 10m 됐습니다. 그만큼 긴 창을 가지고 멀리서 찔러버리니까 이거는 전쟁에서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유리했습니다. 그런 걸 발명했기 때문에 당시에 아주 한 수 위였던 그리스가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런 긴 창보다도 특히 전술이 뛰어났습니다. 전략 전술이 뛰어났습니다. 즉 짧은 창이면서도 전략 전술이 뛰어나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로마는 시스템, 무기, 전술, 이 세 가지가 승리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로마의 승리 비결은 뛰어난 전술에 있었다. 무기에 대한 기존의 고정관념을 버리고 상황에 맞추어서 바꿀 줄 알았던 것이다. 창은 길어야 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짧게, 던지는 것은 가벼워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무겁게, 로마는 이처럼 필요한 만큼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진정한 승리 비결은 시스템, 무기, 전술, 이 세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가 단순하게 긴 창으로 질서 있게 대항했던 것보다는 한술 더 떠서 복잡한 전략 속에서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전쟁을 통해서 강대 문명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 또 하나의 배경은 바로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가 총 6층에 이르는 도로를 건설할 만큼 훌륭한 토목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즉, 층이 6층, 6층으로 된 도로를 가지고 있었다 이겁니다. 굉장합니다. 이 도로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즉,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만큼 로마는 길을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길, 나갈 수 있는 길을 사통팔달하게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했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했기 때문에 이것이 밑바탕이 돼서 세계의 중심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미 점토를 으깨어서 시멘트, 자갈 등을 엮어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 인프라의 확충은 로마의 세력 확충에 큰 도움을 주고 드디어는 로마를 큰 제국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광대한 제국, 로마 제국이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의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유럽 전체와 아프리카 북부 전체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를 전부 포함하는 이 전체의 엄청난 광역을 말합니다. 지도를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대제국을 우리는 팍스 로마나 이렇게 얘기하죠. 그만큼 유럽의 사람들의 꿈에도 그리는 고향, 마음의 고향이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이 제국을 이루어서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합니다. 여기에는 로마 시민으로서의 영광과 몰락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 로마는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포함시키고 힘을 결집시킴으로써 큰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큰 제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리스가 자기네들 시민 중심으로만 뭉쳤고 외부인들을 포함시켜주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은 노예들을 전부 노동력으로 이용함과 동시에 그 노예들 중에서도 로마 시민의 약속만 잘 지켜주고 거기에 들어올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시민으로 편입을 시켜줬다는 겁니다. 즉 신분 상승의 길을 열어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상승이 되어서 로마 시민이 되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표도 하고 또 나중에 공화정에서는 그 집행자를 선출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족들의 힘을 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힘은 무한히 커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가 커져갔습니다. 이 로마가 그러면 어떻게 해서 망하기 시작했는가? 그렇게 강대하던 로마가 어떻게 망하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흥미거리입니다. 로마는 초창기에는 왕정이었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후에 450년 동안 또 공화정으로 바꿨습니다. 왕정은 왕이 다스리고 1인이 지배하던 시대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은 왕정은 세습제도죠. 그리고 왕이 아들에게 물려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공화정으로 바뀐 것은, 공화정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선출합니다. 대표자를 선출합니다. 투표에 의해서 선출을 뽑아냈습니다. 투표에서 뽑으니까 상당히 그 민의가 반영이 돼서 오늘날 말하는 민주주의적인 질서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좋은 점은 있는데 굉장히 자주 번잡한 선거를 통해서 세력 간의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되고 오랫동안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힘이 좀 분산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로마 시민들은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노동은 전부 노예가 합니다. 즉 노예는 외부에서 전쟁을 통해서 수확된 잡아온 그런 이민족들을 노동의 중심에 즉 노예로서
부르게 되고, 그 노예 중에서도 시민으로서의 약속을 지킬 만큼 이렇게 뛰어나고 한 사람은 또 시민으로 편입을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상류층에 있는 지배층과 하류층에 있는 노예층이 있고, 정부 중류층, 중산층, 이 중산층들이 점점 할 일이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심할 때는 70%를 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중산층은 거의 실업자들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바로 불평등 문제가 생겼습니다. 소득 불평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소득 불평등이 바로 뭡니까? 불만 세력이 되고, 여기서 로마 제국은 서서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가운데서 몇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을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에는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첫째가 로마 안에서의 불평등이 가속화된다. 그래서 이 불평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국민들 간의 불평등이 자꾸 커지면 이게 국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이 가속화됐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와 다른 도시국가들 사이에, 즉 이탈리아의 다른 도시국가들 사이에 차별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도시국가니까 전부 로마, 피렌체, 시칠리아 전부 다가 독립된 하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간의 편차가 또 심하고 불평등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노예들의 반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스파르타쿠스라든가 이런 반란이 일어나서 로마 사회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세 가지가 큰 문제인데 그 중심이 바로 불평등입니다. 불평등. 그래서 불평등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평등 문제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이 정치적 지배자 중에서 공화정의 이런 약점들을 보완하고 권력의 힘을, 정치의 힘을 아주 강하게 이끌어간 사람이 카이사르를 중심으로 한 삼두 정치가들입니다. 즉, 한 사람이 이제 통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몇몇 사람, 과두 정치라고 해서 몇몇 사람,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또는 뒤에 가면 네 사람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권력을 같이 만들어 가서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세 사람이 기원전 43년에 1차 삼두 정치를 시작합니다. 즉 세 사람이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세 사람인 셈입니다. 이렇게 권력을 분산시키면서 한 사람이 독점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점들을 좀 보완하고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중에서 힘이 센 삼두마차 중에서 힘이 센 한 사람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서 결국은 종신 독재관으로서 자신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자, 카이사르입니다. 카이사르. 그 카이사르가 결국은 기원전 44년에 양아들인 이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삼두 정치를 또 마감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단계에 가서 다시 또 제2차 삼두 정치가 또 나타납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헤피두스 이 세 사람이 또 합쳐가지고 2차 삼두 정치를 또 체결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고 또 암살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들은 거의 다가 암살되었습니다. 즉 시민의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해서 권력을 휘두르면 가만 안 뒀습니다. 바로 어떤 가까운 사람들과 이렇게 모략을 하든지 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런 암살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제대로 죽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암살당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황제를 어떻게 뽑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최초의 세습 왕조는 율리우스 가문과 클라우디우스 가문의 결합으로 생긴 이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합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황제가 처음 만들어지고, 그 후에 황제가 이 세습되어서 몇 년간 이 5대까지 갑니다. 그래가지고 2대가 여러분들 아시는 티베리우스가 2대 황제고, 3대가 칼리굴라고, 4대 황제가 클라우디우스고, 5대 황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네로 황제입니다. 이 5 황제들이 거의 다가 암살당하고 다 아주 불우하게 망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좀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사람이 그 황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을 세운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콜로세움을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황제 출신도 아니고 이 그 하나의 그 궁정 무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형 경기장을 콜로세움을 세움으로써 굉장히 그 시민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베스파시아누스 이후에 한 100년, 150년 동안이 로마가 아주 전성기를 이룹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현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5 사람의 현명한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5 사람의 현명한 황제는 전부 그 황제의 그 세습을 아들로서 직접 세습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면 뛰어난 후계자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양자로 세웁니다. 양자로 해가지고 세습을 씁니다. 그러니까 진짜 혈육의 아들은 아니면서 어떻습니까? 아들의 형식을 갖추고 뛰어난 후계자를 뽑아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 사람의 유명한 황제가 나옵니다. 이것이 오현제에 의한 통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오현제에 의한 통치도 마지막에 가서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유명한 황제가 명상록이라는 것을 썼는 유명한 황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철학도 하고 스토아 학파로서 아주 현명한 그런 황제였습니다만은 마지막에 자기 아들한테 황제위를 넘겨주고 맙니다. 코모두스라는 황제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그래서 오현제를 마감하게 되고 아주 그 로마의 좋은 전통을 이렇게 깨트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혼란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 황제를 선출하는 문제가 아주 골치 아프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로마가 망하는 중요한 요인 중에도 하나 들어갔습니다. 로마의 그 오현제 시대가 끝나고 난 뒤에부터 로마는 3세기에 이르러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235년에서부터 285년 사이에 로마에서는 무려 26명이나 되는 황제가 있었고,
대부분이 6개월 이상 재위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21일 만에 목숨을 잃는 황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황제가 바뀌는 겁니다. 황제가 계속되지 못하고 계속 위태롭게 바뀌게 되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주 혼란에 빠지죠. 지도자가 계속 바뀌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3세기 로마에는 크게 세 가지 문제에 처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후계자 선정 규정 문제입니다. 후계자를 아들로 선정을 하니까 또 문제가 있고, 또 다른 양자를 데려가지고 지도자를 또 이렇게 선정하니까 거기서 또 경쟁자가 간에 또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후계자 선정 문제 때문에 황제의 자리가 굉장히 위태로운 자리고 오래가지 못하고 불안정한 자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가 아주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차 황제 자리의 권위가 아주 실추되었다. 권위가 실추되었다. 세 번째는 직업 군인들의 보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직업 군인분들의 처우를 해줘야 되는데 처우를 충분히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몇백 년 만에 처음으로 전쟁에서 실패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까지는 로마가 전쟁에서 패배한 적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전쟁이나 가도 거의 이겨오고 하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실패한 전쟁에서 실패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가 서서히 무너져가는 하나의 징조였죠. 그것은 왜냐하면 또 로마 제국이 너무나 방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지역이 다스리는 지역이 너무나 방대했기 때문에, 지역이 넓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통신이나 교통이나 모든 것이 오늘날 같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걸 통제하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3세기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라는 사람이 경호대장이었습니다. 이 경호대장이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황제가 되면서부터 이걸 어떻게 하면 이 대로마 제국을 안정적으로 다스릴까를 생각하다가 고민하다가 나온 그런 방법이 사두 정치를 하게 됐습니다. 즉, 네 사람이 다스린다. 네 사람이. 그럼 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 두 개, 큰 로마 제국을, 대제국을 두 개로 크게 나눕니다. 두 개로 크게 나눠 가지고 그 동로마 제국하고 서로마 제국하고 두 제국으로 나누고, 거기다가 정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가 되고, 부황제가 가이사르로 해가지고 아우구스투스와 가이사르, 또 동로마 제국의 아우구스투스와 가이사르, 이렇게 서로마 제국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이 통치를 하게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제도 20년 이상은 통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년을 20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0년 지나면 은퇴해서 물러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을 이렇게 나누어서 네 사람이 통치하는 소위 사두 정치, 이걸 테트라키라고 말합니다. 이 테트라키에 의해서 로마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바로 얼마 가지 못해서 이 서로마 제국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서로마 제국이 먼저 망하게 됩니다. 망하게 돼서 그 당시에 물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콘스탄티누스 1세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깁니다.
즉 동로마 제국인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고, 그러자 힘의 중심이 동로마 제국으로 가면서 서로마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서 그 당시에 그 지도자가 굉장히 어리석은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당시 4세기에 로마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훈족의 침입이었습니다. 즉 훈족이라는 동방의 엄청난 유목민족들이 침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로마의 3분의 2가 거의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때 황제 발란스라는 사람은 굉장히 허풍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는 많은 귀족들하고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가 군대에서 승리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겠다고 해가지고 함께 데리고 가서 싸움을 했는데 엄청나게 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가족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476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이 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아직 동로마 제국은 남았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그러니까 전체 큰 덩어리의 로마 제국은 망했다는 겁니다. 망했는데 동로마 제국은 아직 남아서 그 후에도 1000년을 더 버팁니다. 그래서 1400년까지 이렇게 거의 동로마 제국이 버티다가 결국은 로마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데, 로마 제국의 멸망에서 결국은 그때 유명한 황제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보에티우스라는 사람과 카시오도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끝까지 싸우면서 망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도망가면서 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굉장히 철학자입니다. 철학자인데 두 사람이 아주 대비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정신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를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첫째, 후계자 임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즉 황제의 그 후계자 규정이 명확하게 없어서 황제를 선출할 때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 극심한 빈부차입니다. 극심한 빈부차.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고 밑에 많은 사람들은 가난에 허덕였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결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 제국이 476년에 일단 서로마 제국이라는 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즉 로마가 있는 서로마 제국이 망합니다. 망하고 거기에 프랑크 제국이나 또 독일의 그 민족들이 그렇게 지배를 하게 됩니다. 19세기에서 서유럽 학자들은 이 시기를 비잔티인이라고 부릅니다. 비잔티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비잔티인이라는 것은 역사에 실체가 없는 인위적인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잔틴 제국이라고 해서 조금 이상한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뒤에 얘기하지만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 제국도 아니다 이렇게 비판도 합니다. 그 당시에 또 아주 그 유명한 것이 바로 페스트가 창궐한 겁니다. 전염병 페스트가 창궐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이라고 부르는 이 패스트가 창궐함으로써 동로마에서 2,500만 명의 사람이 죽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죠.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도 엄청나게 전 세계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미 동로마 인구 4명 중에 1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5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13%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역병에 시달리면서 결국은 견뎌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로마 인구가 급격히 줄고 그 이전에 150만 정도였던 로마의 시민의 인구가 6세기 이후에는 1,000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 어마어마하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인구가 대부분이 사라져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바로 이러한 그 전염병에 의한 대재앙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자 신에 대한 믿음, 즉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신의 세계, 기독교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믿음, 여기에 굉장히 몰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신앙에 큰 영향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슬람 제국의 많은 기술들이 태동하게 됩니다. 그 동로마 제국이, 서로마 제국은 멸망하면서 동로마 제국의 이슬람 국들이 번성을 하게 되어서 이슬람의 많은 문명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슬람의 많은 문명들이 또 타격을 받은 것이 1258년에 징기스칸의 손자 홀라구 칸이 침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그다드에서 수많은 사람들, 100만 명 가까운 시민이 학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슬람을 피해서 이탈리아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학이나 알고리즘 또 알제브라 뭐 이런 알제브라 이렇게 말하는 하는 거 이거는 전부 다가 이슬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알코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에서 나온 것입니다. 알자 붙은 거는 거의 이슬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 화학이라든가 과학 이런 수학 이런 것들이 상당수가 지식인들이라든가 또는 고소득자들, 지배자들 대부분이 이탈리아로, 로마로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슬람에서 그걸로 피신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동로마 제국의 그 영광이 그래도 늦게나마 이태리로 다시 모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거기서 들어선 것은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해서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샤를마뉴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독일의 민족들이 결국은 잡아서 신성로마 제국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 제국도 아니다는 유명한 볼테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독일이나 프랑크는 그 당시만 해도 야만족이었습니다. 문명하지도 못하고 해서 로마의 문명을 충분히 이렇게 발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로마의 문명을 다 안고 그 위에 또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성 로마 제국에 의해서 로마 제국도 망하고 동로마 제국은 결국은 이 징기스칸의 후예에 의해서 망하고 난 뒤에 결국은 대로마 제국,
동서로마 제국은 모두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모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원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는다든가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한 곳에 결집시키고 또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큰 나라들도 이러한 것을, 이 로마의 제국의 멸망의 원인들을 늘 교훈 삼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읽어볼 책은 매너의 문화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습으로 매너라는 것이 있는데 그 매너는 그 시대의 역사에 따라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19 이후로 만나면 악수를 못하고 전부 팔꿈치를 댄다든가 주먹을 대고 하는 그런 것도 인사법이 달라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사법이라든가 식사 예절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전부 역사상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사법, 식사 예절, 자연 욕구, 또는 성생활, 이런 여러 가지가 어떻게 변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말했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매너의 문화사라는 것인데 바로 이 아리 트루넨이라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대에 읽어보면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서 아주 흥미로운 책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